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8번째, 짐 로저스의 어떤 예견 중에서 제6장 돈과 경제의 미래.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테크놀로지의 진화가 경제 그리고 돈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특히 핀테크, 금융, 파이낸스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서 금융과 모바일, IT 기술이 합쳐진 금융 서비스 산업을 의미한다. 캐시리스 경제, 현금 없는 경제,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쇠퇴하는 산업, 부흥하는 산업이 나오게 되어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가상통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대두로 돈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하고 있다. 투자의 신, 짐 로저스는 돈과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 장에서는 다가올 새로운 경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AI 등장으로 사라질 산업, 성장할 산업. 핀테크로 금융업계가 격변할 것이다. 골드만삭스 증권 중개인이 200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이유.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하는 일이다. 하지만 모험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결국에는 놀라운 가치를 가져다 준다. 1918년 6월 21일 나는 또다시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다. AI를 이용한 상장 투자 신탁인 로저스 AI 글로벌 매크로 ETF를 설립하고 회장에 취임한 것이다. 익히 알려진 대로 많은 투자가들이 핀테크 분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나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 시스템을 확립한 이들에게서 회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젊고 재기가 넘친다. 나는 함께 일하자는 이들의 요청을 두말 없이 흔쾌히 받아들였다. 솔직히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잘 모르겠다. 10년 후에는 결과가 나올 텐데 컴퓨터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수하다면 틀림없이 잘 될 것이다. 나는 컴퓨터 분야에 밝지는 않다. 그래도 투자에 관해 조언하거나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일이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가진 정보를 AI에 나눠주면 그 후에는 AI가 나를 대신하여 투자할 것이다. BIKR 직원들은 다들 젊다. AI와 관련되어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젊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면 AI는 인간의 가능성을 훌쩍 뛰어넘는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많은 작업을 해낼 수 있다. 언젠가 내가 사는 동안에 아니겠지만 그 후에는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AI가 인간보다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 금융업계에서도 이미 인원 감축이 진행되고 있다. 가령 골드만삭스가 그러하다. 2000년에 뉴욕 본사의 현물 주식 거래 부분에 배치된 증권 중개인은 600명이었으나 2017년엔 2명으로 줄었다. AI가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으로 현존하는 은행들은 사라질 것이다. 은행이란 존재 자체가 사라지지 않더라도 지금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은 인터넷으로 넘어갈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국과 일본에 있는 은행의 점포는 언젠가 노인들의 놀이터가 될지도 모른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쫓아가지 못하는 노인들만이 실제로 점포를 방문한다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일이 전 세계에서 벌어질 것이다. 오래된 비즈니스가 도태하면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한다. 그러면 AI가 되도록 인간이 나설 자리는 사라질까? 그렇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 사라지는 사람이 있으면 발전하는 사람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된 비즈니스가 도태되는 시기에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했다. 전기 발명이 많은 사람을 도산시켰으나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것처럼 철도 산업이 시들해졌을 때 그를 대신하여 자동차 산업이 부흥한 것처럼 발전하는 산업이란 가령 기술자가 종사하는 분야다.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새로운 산업이 연이어 탄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산업의 아주 좋은 예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다. 아마존은 많은 산업을 파괴했으나 동시에 많은 산업을 구제했다.
개인 상점을 운영하는 소매업자가 간단히 온라인 상품을 만들어서 출점할 수 있게 되었고,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즉 영화, 사진, 음악 등 미디어 파일이나 문서나 주소록 등 사용하는 자의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를 포함한 어느 기기에서는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로 개인과 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AI가 투자에도 힘을 발휘한다면 대부분의 투자 회사 직원은 AI로 대체될 것이다. 반대로 직접 리서치를 함으로써 AI가 보지 못하고 놓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기회를 더 잡을 수도 있다. 가령 ETF 상장지수 펀드에 속해 있지 않은 주식이 그렇다. ETF는 주식 바구니와 같아서 시장 전체에 투자함으로써 한 번도 여러 개의 주식을 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종목 하나하나를 자세히 리서치하지 않아도 쉽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리서치에 시간과 기력을 들일 수 없다면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게으른 나는 종목 하나하나를 찾아보기가 귀찮아서 괜찮은 ETF가 없는지 늘 기웃거린다. 하지만 ETF에 속하지 않은 주식도 많다. 가격이 싸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AI조차 보지 못한 주식이 직접 리서치 해보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크게 성공할 것이다. ETF는 현명한 투자처인가? ETF는 실은 그 역사가 아직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새로운 금융상품이다. 1990년에 캐나다 토론토 증권 거래소에서 상장된 DIPS35가 세계 최초의 ETF라고 한다. 지금은 상당수 투자자가 ETF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2015년에는 ETP, Exchange Traded Product, ETF와 관련 상품이 ETC, Exchanging Traded Commodity 상품 지수 상장 지수 상품과 ETN, Exchange Traded Lot 상장 지수 채권의 세 가지를 합친 총칭이다. ETP 운용 자산액이 원래 주요 투자였던 헤지펀드,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모집 투자 신탁, 운용 자산액을 윗돌았다. 왠지 수긍이 가는 결과다. 헤지펀드는 높은 운용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신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게다가 조금의 변동으로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요 몇 년 사이 헤지펀드의 이익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 불안이 계속되는 요즘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ETF의 인기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단 많은 투자가 ETF에 집중되는 상태란 앞으로 일단 하강 국면이 오면 ETF에 파괴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뜻도 된다. 지식과 자신이 없을 때 인간은 ETF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이 상황은 이제 곧 오게 될 약세 시장을 더욱 파괴적으로 만들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의 주식을 매각할 때는 일제히 같은 종목을 매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ETF를 매각하면 ETF에 들어있는 주식은 전부 폭락하게 될 것이다. 또 ETF는 급성장하는 동시에 같은 기세로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특히 2004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ETF의 수가 늘었으나 2008년부터 그 대부분이 청산되고 있다. 청산이라 해도 기업주처럼 완전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각 ETF의 스폰서가 재산이 맞지 않는다며 거래를 중단시키는 것뿐이다. 하지만 아직 역사가 짧은 상품이라서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투자를 시작할 거라면 ETF 이외의 주식을 고른다. 현재 운영자산의 대부분이 ETF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하는 사이에 혼자 자신의 머리와 시간을 써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큰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똑똑한 투자가는 지금 ETF에 속해 있지 않는 기업을 찾는다. ETF에 속해 있지 않는 기업은 속해 있는 인기 기업보다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이다. 불경기가 되면 모두가 자신이 가진 ETF를 팔려고 할 것이다. 모두가 팔려고 내놓다 보니 ETF에 속한 주식은 폭락한다. ETF에 속해 있지 않은 종목도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은 훨씬 적다. 내가 게으르지만
않았어도 시간을 다 바쳐서 ETF에 들어 있지 않은 기업을 찾았을 것이다. ETF 종목 일람으로 검색하면 ETF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주르륵 나온다. 그 리스크에 없는 곳이 바로 내가 말하는 기업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투자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나는 ETF에 들어있지 않은 개별 주식을 찾아보라고 조언할 것이다. ETF에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우량 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무턱대고 사지 말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어디까지나 내가 젊은 투자가라면 ETF에 들어있지 않은 주식부터 사야 하겠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그런 분야는 희소가치도 높다. 머리 써서 따로 찾을 필요도 없고 AI에 투자를 맡길 수 있어서인지 ETF만 상대하려는 사람이 많다. AI 시대야말로 AI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찾는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돈의 형태가 변하면 경제도 변한다. 캐시리스 경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의도를 경계하라. 캐시리스 경제가 다시 그리는 세력도 인터넷과 AI는 금융과 투자 분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갖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었다. 내 딸들은 각각 2003년과 2008년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은행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이 아이들은 더더욱 그럴 것이고 은행은 물론 우체국이나 의사한테도 갈 일이 없을 것이다. 통화도 사라질 것이다. 앞으로 금전거래가 전부 컴퓨터를 통하게 되면 통화는 필요 없어진다. 전 세계에서 특히 한국과 중국,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에서 캐시리스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상거래 중 89%는 현금을 쓰지 않는 캐시리스 경제다. 중국은 60%, 스웨덴은 약 49%를 차지한다. 일본만 아직 20%가 안 된다. 최근 베이징에 갔을 때 일이다.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현금을 건넸더니 19세인 점원이 내 지폐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중국에서는 돈이 종이가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 아이러니한 일이다. 현금도 스마트폰도 갖고 있었지만 결제를 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서 결국 아이스크림 값을 지불하지 못했다. 2017년 6월 시점에 중국 도시 지역의 모바일 결제 이용률은 98.3%에 이른다. 현금을 쓰는 것은 이제 외국인 관광객 정도다. 결국에 점원이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주어서 먹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사려고 한 물건이 벤츠나 보석이었다면 어땠을까? 캐시리스 경제와 각국의 속내. 캐시리스 경제는 전 세계에서 확산될 것이다. 누구보다 각국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화 없애기에 나설 것이다. 정부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물리적인 돈을 없애는 것이 이득이다. 지폐의 인사와 화폐의 제조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지폐 화폐의 운반과 확보에도 이해 못지않은 경비가 든다. 더욱이 물리적인 돈은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가령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1만 달러 다발을 건네줘도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정부로서는 그런 상황이 달갑지 않다. 금전거래가 전부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는 우리 행동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커피를 몇 잔을 마시는지, 영화는 몇 편이나 보는지도 다 알게 된다. 우리로서는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결국 정부가 직접 가상통화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쓰라고 강요하게 될 것이다. 2018년 2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부 공인의 가상화폐 오일 코인을 가동시켰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그 대책으로 만든 것이다. 정부의 감시하에 있는 가상통화가 인플레이션을 해결해 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은 이것을 신호탄으로 하여서 앞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런 가상통화를 만들지 않을까. 또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에서는 미 달러를 대신할 가상통화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미 달러에는 80년이 넘게 국제 거래를 견인했다는 역사와 믿음이 있다. 그렇게 강한 미 달러를 대신할 가상통화가 생긴다니 믿기지 않지만은 실제로 미 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진 테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오브 트레저리 라는 가상통화도 등장했다. USDT. 100년 전 사람들은 조개 껍데기나 금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통화로 썼다.
물물 교환도 자유롭게 했다. 하지만 세계 대공황이 강타한 1930년대 영국이 파운드 통용 지역을 정하면서 세계는 블록 경제로 선회하게 된다. 영국은 자국과 자치령, 직할 식민지에는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중앙은행 통화 파운드를 쓰지 않는 건 배신 행위다라고 입장을 놓았다. 그 결과 사람들은 조개 껍데기와 금을 쓰는 대신에 정부가 발행한 파운드로만 상거래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 투자를 할 거면은 가상통화가 아니라 블록체인. 가상통화의 경우에 2010년 일본 정부가 전 세계에서 어느 것보다 빠르게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다. 비트코인을 통화로 쓰는 사람은 우리가 정부보다 머리가 좋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정부는 권력을 갖고 있다. 정부가 노라고 거부하면 다시 말해 정부가 이 가상화폐를 쓰는 건 배신 행위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혹은 이 가상화폐를 쓰지 말라고 법률을 정하면 아무리 훌륭한 두뇌의 소유자라 해도 정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 나는 비트코인이 거품이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몇 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던 것이 100배, 1000배나 폭등하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이게 거품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 현상이 영원히 계속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그 유명한 오렌 비핏도 비트코인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이익을 낳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를 시대착오적이라고 야유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돈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를 비판할 자격이 있을까? 2018년 10월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최고치로부터 60에서 70% 하락한 상태다. 비트코인의 달러 대비 가격 추이 그래프를 보면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곧장 위로 올라가다가 2017년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곧장 아래로 떨어진다. 역사상 일어났던 거품과 비슷한 추이를 그린다. 내가 머지않아 비트코인이 사라질 거라고 보는 이유다. 가상통화에도 이런 종류가 있는데 몇천 개나 되는 가운데 한두 종류는 장래 살아남겠지만 대부분은 언젠가 사라지고 가치가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투자를 할 거면 비트코인보다 블록체인이 관련된 종목이 유망하다. 가상통화와 달리 전도 유망한 신기술인 블록체인은 사회에 큰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다. 블록체인이 제일 먼저 도입될 곳은 금융업계다. 먼저 많은 은행이 퇴출될 것이다. 은행 업무와 관련된 일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 여파는 자동차 산업, 통신 산업에도 미쳐서 결국에는 모든 산업에 블록체인이 도입될 것이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것도, 호텔을 예약 결제하는 것도, 택시 요금을 지불하는 것도, 중국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도 전부 블록체인을 통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으로 발전할 나라는 어디일까? 특히 아프리카는 블록체인 산업으로 크게 약진할 것이다. 아프리카에는 아주 최근까지 전화기가 없었다. 과거 유럽과 미국, 아시아에서 검은색 전화기를 썼으나 아프리카에는 그런 전화조차 보급되지 않았다. 그러던 아프리카에 최근 스마트폰이 빠르게 보급되었다. 전선을 연결하는 과정이 빠지고 한 발 뛰어넘어 스마트폰 사유가 된 것이다. 그와 비슷한 현상이 금융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은행을 세우거나 은행원을 고용하는 과정을 뛰어넘어 또 곧바로 블록체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블록체인은 금융만이 아니라 수송업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다. 아프리카에는 이미 모바일 통화와 같은 금융상품이 보급되었다. 선진국이 구축한 인프라나 테크놀로지와 무관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다. 다변화는 즉시 나타날 것이다. 아프리카 못지않게 빠르게 변할 곳이 동아시아다. 동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훨씬 많은 엔지니어를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눈부시게 약진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거친 과정을 훌쩍 뛰어넘어 곧장 블록체인으로 이행할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국과 중국에서는 캐시리스화가 진행 중이다. 캐시리스 결제 비율이 한국이 89%, 중국이 60%로서 서구의 어떤 나라들보다 높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투자할 가치가 있는 AI 블록체인 관련 종목을 물색 중이다. IBM도 알리바바도 이미 블록체인에 진출했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 안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할 만큼 주요 산업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삼성이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하든 삼성의 주가가 급상승할 일은 없다. 따라서 내가 찾는 주식은 블록체인이 회사 전체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중소규모의 주식이다. 2010년 후반은 AI와 블록체인의 시대. 최근에 세계 최초의 핀테크 은행 ITF가 홍콩에 본점을 열 전망이다. 나도 출자자 중 한 사람이다. 아직은 새롭고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사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의 경과를 기대하고 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30 안팎의 청년들의 손에 달렸다. 컴퓨터를 발명한 것은 IBM이 아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무명의 회사가 발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도산에서 사라져버렸다. 컴퓨터가 부상하던 시절에는 몇백 개의 컴퓨터 회사가 있었으나 어디나 지명도가 낮은 회사들 뿐이었다. 그 어중이 또중이 중에서 대성공하고 살아남은 곳은 IBM 뿐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핀테크도 마찬가지다. 핀테크와 관련된 회사가 세계에 몇십만 개나 있지만 어디가 승리를 거둘지 나는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분명히 말할 수는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인터넷과 AI 블록체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50년 후 역사가는 2018년, 19년을 가리켜 AI의 시대라고 부를 것이다. 블록체인의 시대라는 이름도 가능하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유연하게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맺은 말. 자신을 편견에서 해방시켜라. 이 책의 첫머리에서 나는 역사를 배우라고 거듭 말했다. 나는 예일대에서 미국사와 유럽사를, 옥스퍼드대에서 영국사를 배웠다. 그곳에서 많은 책을 읽고 그 방대한 지식을 하나로 집약시키는 방식으로 역사를 배웠다. 역사서는 사실에 기초하여 쓰였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편견이나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다. 사실에 기초하여 쓰려 해도 쓰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또 일부러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책을 읽고 다른 시점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만약 21살이라는 나이에 충분히 현명했더라면 옥스퍼드 대에 가지 않고 중국에 갔을 것이다. 물론 옥스퍼드 시대는 멋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중국으로 가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서양만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고 진정한 세계사의 중요성을 전혀 깨달지 못했던 시기다. 예일대에 다니던 시절 역사는 물론이고 투자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월스트리트가 뉴욕의 어디에 있는지, 1929년에 뭔가 엄청난 재앙, 월가이트 폭락이 일어났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다. 주식과 채권도 구별하지 못했다. 역사와 투자를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투자로 성공하려면 역사를 잘 알아야 하고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전 세계를 여행하며 투자 업계와 교육 업계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덕분이다. 역사서를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실제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 키플링의 19절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 영국밖에 모르는 사람이 영국의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What should they know
of England who won England know? What should they know of England who won England know? 영국밖에 모르는 사람이 영국의 무엇을 알고 있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대변화의 한가운데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기 바란다. 분명히 즐겁고 가슴 설레는 경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이 책을 간행하기 위해 애쓴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 책이 여러분이 미래를 한 발 내딛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 싱가포르에서 짐 노조스.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짐 노조스의 어떤 예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